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는 석세스 선수가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발음에 조금 유의가 필요한 선수죠. 아, 네. 참 발음이 위험하네요. 네. 석세스 선수가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간 K리그 패널 김대중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아시안컵 결승을 보는 훈훈한 상상을 했던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참담한 결과와 눈 썩는 경기를 선사해준 클린스만으로 인해서 2024 새해부터 이 분노가 차오르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아시안컵 대회가 좀 찝찝한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클린스만의 유임이냐 또는 64년 만에 우승 포기냐라는 이 지옥의 이지선다를 골라야 했던 이 한국 축구계는 4강까지는 진출했는데 그 대회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최악이었고, 우승컵도 그리고 이 클린스만의 경질의 명분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이 최악의 상황으로 아시안컵 대회를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 중에서 특히 저희 이제 새로 오신 패널 중에 대전 팬 다희 씨가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클린스만호의 선임부터 시작해서 아시안컵까지 통틀어 모든 문제가 터져나온 이 상황을 대전 패널 다희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분이 썼던 이 책 이름을 한국 축구 바꿔야 산다라고 지었겠어요. 이 책의 저자인 이 데이 씨와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 5.5는 95점짜리 커뮤니티 플레이어스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 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 소통 창구 페어플레이로 돌아와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좋아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플레이어스 등을 통해 저희 방송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악플도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데이 씨를 만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발로스님의 이 녹음 시간 기준으로 어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방송에 인천 팬이 합류하셔서 반가워서 남깁니다. 앞으로 인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방송에서 좋은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인천 팬이 무려 2명이나 합류하셨죠. 재훈님과 지호씨, 재훈씨와 지호씨 두 분인데요. 세발로스님이 이 인천 팬이신 것 같아요. 올 시즌 이 인천 패널들과 저희 방송을 재밌게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만 지난 방송에서 첫 출연하셨던 지우씨 마이크 이 연결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 녹음하면서 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모니터링을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잡음이 심하게 좀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다 보니까 지우씨 목소리 부분이 음질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이제 편집이 되었는데, 들으신 분들께는 이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 지우씨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그런데 세발로스님의 이 이름을 보니까 혹시 아이디가 과거 NBA에서 뛰었던 세드릭 세발로스 선수와 관련된 건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만약 이게 맞다면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가운 이름일 것 같은데, 제가 세드릭 세발로스 선수의 팬입니다. 이분의 친필 사인 카드 및 루키 카드 등 이 선수에 대한 수집품을 지금도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선수의 수집품을 잘 소장하고 있고요. 만약 혹시 세발로스 님도 이 선수를 좋아하신 건가 싶어서 말씀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이 선수가 누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NBA에서 오래되긴 했죠. 91-92 시즌에 NBA 슬램덩크 콘테스트에서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센터라인에서 시작해서 멋진 덩크슛을 꽂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당시에 레리 존슨이라는 또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를 누리고 덩크슛 경연대 우승자가 되면서 차츰 유명해졌던 선수였었고요. 20년대 LA 레이커즈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이제 샤키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LA 레이커즈의 90년대 중반에 암흑기라고 부르긴 했었지만 그때 주 득점원이었던 이 스몰포워드 공격형 선수였습니다. 올스타급까지는 이제 갔던 선수긴 했는데 엄청난 또 스타는 아니어서 수집품을 모으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모았던 기억이 좀 나고요. 전 개인적으로 또 최근에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레이커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LA 레이커즈에서 23번을 썼던 선수로 다시 한번 회자가 되기도 했었던 저에게는 좀 추억의 선수였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뭐 이 세발로스 선수가 맞다면 댓글로 말씀 한 번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반가웠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남겨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댓글입니다.
편평님의 이제 처음 뵙는 분인데요. 이분도 편평님의 이 녹음을 기준으로 오늘 2시 53분에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요르단에게 지다니 나쁘꾸럼 장수마을 분양권 받을 사람 몇 보이는데 흐흐 이러면서 이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장수마을이 뭔가 했었는데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에서 한 500년 살 정도로 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욕 먹고 계신 분들 그런 걸로 오래 살지 않으시길 좀 바라면서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운 펠리페님이 오늘 10시에 그 녹음 시간으로 오전 10시군요. 10시 한 55분쯤에 남기신 댓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분석할 시간이 가장 많았을 상대가 요르단인데 뭘 분석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유럽 피파에서 활동하고 최고 인류 분석관이 둘이나 있는데 그분들 그 실력을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아니면 그냥 카타르 관광 온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러게요. 저야말로 이 댓글이 정말 대공감되는 댓글이었습니다. 요르단은 이 토너먼트 올라가면서 이제 대회 중에 예고 없이 붙은 상대가 아니라 대회 시작 전부터 같은 2조에 속해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대회 전부터 이 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준비가 많이 됐어야 될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 유효 슈팅을 한 개조차 기록하지 못했다는 건 아예 이 팀에 대한 정확한 이 분석이라든가 대비가 안 되었다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역대급 이런 초화 멤버를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우디 호주전은 정말로 얻어 걸려서 이긴 승리라고밖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의 대사가 있죠.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알아? 이게 무계획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이 없기 때문에 나름은 이제 좀 산전수전 겪은 이 명장인 만치니 감독이랑 호주 아놀드 감독이 정상적인 전략으로 한국을 대비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게 대비를 너무 잘해서 오히려 또 문제가 됐었던 것도 있는 게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걸어 잠궈야겠다 해서 수비수로 다 교체를 했는데 한국 선수들의 이 개인기로 뜬금없이 여기서 골을 먹고 나서 연장에 들어가니까 그때 수비수로 다 바꿨잖아요. 공격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우디전 때는요. 승부차기 들어갈 때 사우디는 공격수들이 아닌 수비수들로 승부차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술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정말 운으로 그리고 선수들의 개인 실력으로 이겨왔던 게 결국 요르단전에서 진짜 모습으로 이게 탄로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요행은 결국 요르단전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2014년 때 판마르바이크 감독을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이 감독이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황당한 조건을 내걸어서 축협에서 이 감독을 데려온 걸 이제 결국은 그 제의를 철회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원칙을 잘 지켰었거든요. 축구협회가. 물론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판마르바이크 감독을 선택하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건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알아본 게 슈틸리케 감독이었다는 거죠. 선수로서는 레전드지만 감독으로는 그때 당시 정말 그닥이었고 지금 와서 다시 봐도 정말 별로였던 감독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흑역사인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지금 와서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은요. 이 판마르바이크 감독과 슈틸리케 감독의 두 가지를 모두 퓨전한 존재예요. 모두 갖춘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슈틸리케처럼 전술도 없고 슈팅 연계, 진짜 유효 슈팅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판마르바이크 감독처럼 재택근무를 하겠다 그러고, 야 우리가 싫어하는 이 두 가지를 고루 갖춘, 정말 저희가 싫어하는 이 단점 두 가지를 고루 갖춘 정말 유능한 감독인 만큼 이번 아시안컵에서 성적이 어떻게 되었든 논란이 계속 되었을 텐데. 피파 랭킹 87위에 월드컵 문턱도 못 밟아본 게다가 대한민국이 한 번도 이 팀한테 진 적이 없었는데 바로 이 팀, 바로 요르단에게 슈팅 한 번도 날려보지 못하고 2대0 완패를 당했으니 이게 비난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좀 많은데 특히 조규성 선수 물론 못했어요. 욕 먹어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한 장면이 경기 막판에 PK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이빙한 거. 요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 VAR이 다 잡히는데 설사 이 심판의 눈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비디오 판독으로 결국 취소될 게 뻔한데 거기서 슈팅을 안 하고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 저도 이제 조규성 선수에게 이번 대회 특히 아까 그 장면에서 실망을 많이 느꼈지만 특히 국내 축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사실 알 거예요. 조규성 선수가 솔직히 이 정도로 못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월드컵 때 우루과이전 때 압박했던 그 움직임 그리고 가나전 때 신들린탄 헤딩 멀티골 그리고 그 전에 K리그에서 꾸준히 보여줬던 이 모습은요. 높이도 있으면서 스피드까지 겸비한 좋은 선수였어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컨디션이 물론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조규성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거는 결국 벤투 감독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전임 감독이었던 벤투 감독과 비교해서 클린스만 감독은요. 조규성을 제대로 쓸 줄 몰랐다는 이야기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부진했던 황인범 선수도 그동안 열심히 뛰어줬지만 결국은 이 실점이 이제 황인범 선수의 실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실점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걸 생각하면 역시 황인범 선수도 클린스만의 해조 축구의 큰 피해자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외 많은 선수들이 로테이션 없이 혹사당하면서 체력이 방전되어서 이제 평소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선수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정리하고 대비시키고 이런 게 이제 감독 및 코칭 스태프의 역할인데 거기가 이제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수들은 정말 죽어라 뛰었습니다. 정말 연속된 연장전을 치르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3경기 뛰지 않았나요? 토너먼트 경기를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그 정도로 정말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감독이랑 코칭 스태프는 이게 지금 그만큼 뭐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한 게 없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벤투 감독이 쌓아올린 탄탄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빠르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벤투 감독보다 더 좋은 감독은 당연히 있겠지만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없다면 벤투로 계속 갔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강인맘이라고 불리는 이강인 팬들에게 조금 원망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강인 좋아합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만든 424와 썸네일 사진이랑 강인하다라는 이 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어린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멋지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런데 이번 요르단전 때도 나왔지만 아직은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완벽하게 다 극복은 아직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분명히 이 선수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충분히 극복할 거라고 믿지만 아직은 이제 경험도 경험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성격도 약간 좀 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번 요르단전 말고 조별 예선에서의 요르단전 때도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후반 막판에 코너킥을 차는데 동료 선수들이 아직 코너킥 그 페널티 박스에 제대로 자리도 안 잡았는데 코너킥을 냅다 차버려서 그 기회를 날렸던 거 생각하면은 아직은 좀 경험 부족도 있고 멘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강인은 의지가 넘치는 선수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잘 고칠 거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한계가 있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벤투가 플랜 A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라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안 한 거지. 결국은 월드컵 본선에서는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용도로 이강인 선수를 잘 썼지 않습니까? 이 벤투가 이제 이강인을 안 썼다고 그러는데 뚜껑 열고 보면은요. 월드컵 본선에서 출전 시간 베스트 11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11번째로 많은 시간을 뛰었으니 출전 시간으로만 따지면은요. 주전급으로 기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벤투 재계약에 있었던 당시 2022년 9월이었죠. 그때 그 계약 시기 때 이강인 선수의 기용 문제 때문에 아주 뭐 팬들 중에 특히 이강인 팬들, 강인맘이라 불린 이분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축협이 이제 벤투 재계약을 망설이게 되었던 것도 지금 이 사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주간 K리그 단톡에 캡처해서 올린 게 있었는데 바레인전까지만 해도 클린스만이 벤투보다 더 인정받고 있었던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기기도 재밌어서 주간 K를 단톡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그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쓴 글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추천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개 읽어보면은 뭐 전술이 없네, 있네 없네 말이 많아도 이강인을 가장 적절히 잘 쓰는 감독은 클린스만이다. 또 다른 댓글로는 벤투는 천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러면서 클린스만이 벤투보다 더 훌륭한 감독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수백 개의 추천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를 벤투의 옹호파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제 전 방송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월드컵 전에 제 입장은 벤투의 빌드업에 대해서 상당히 빌드업 축구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사실 반대에 좀 가까웠어요. 근데 벤투 욕먹는 게 대해서 원래 관심도 없었는데 하도 이제 축구 커뮤니티에서 안 그랬는데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말도 안 되게 억가를 하니까 제가 옹호를 하다 보니 옹호파의 성격을 좀 띠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벤투가요 신태용 감독보다는 아래로 보거든요. 신태용 감독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봅니다. 벤투가. 그러니까 전 벤투 그렇게 뭐 옹호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벤투는 기본을 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감독이다. 근데 제가 이강인을 그런데 제가 이제 이강인을 안 쓴 이유를 벤투 입장에서 뭐 이야기하려고 해도 당시 분위기가 다 제가 그런 말을 주장을 하면 욕먹는 분위기가 되니까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아무튼
일은 결국 이미 벤투가 가고 클린스만이 이제 국대 감독이 되어버렸으니까 지난 일이 되었지만 두고두고 아쉽게 흘러가서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온 게 정말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그리움 펠리페님 이 댓글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의견이 좀 너무 길게 나왔던 것 같네요. 저도 이제 답답하고 짜증이 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움 펠리페님 댓글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댓글인 호연님 댓글입니다. 제가 호연파리로 계속 이 호연파리님이라고 읽었더니 왠지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호연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살인 태클을 보고 우리 여성 팬분들이 이랬을 거라고 했던 부분을 듣고 하신 말씀이 서두네요. 제가 그때 황희찬의 살인 태클을 당하고 여성 팬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심한 태클에 어머 씹새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부분을 가지고 뿜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욕을 잘 못하는데 무리수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삼가하도록 하고 뭐 들으신 분 중에 좀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 뿜으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빼고 불러주세요. 왠지 땡땡대는 기분이라. 이 땡땡이 뭘까요? 저 궁금해지네요. 이 팟빵 댓글 정책이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이 호연님께서 여기다가 비속어를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애기가 아침에 엄마에게 요르단전 패배 소식을 듣고 전에 비긴팀이라서 연장 2경기로 체력도 없고 김민재도 없었기에 지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다는군요. 축구 2년차 꼬마도 아는 거를 기대했던 내가 모질이죠. 그러면서 어서 리그 개막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는 그쵸. 이제는 답답함과 분노를 넘긴 이 아시안컵도 이제 마무리가 된 만큼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이 K리그의 관심을 조금 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K리그 돌린 게 분노가 덜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국대 축구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언제나 우리 함께하는 그 K리그가 이제 곧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개막을 하는 이번 2024 시즌 K리그를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한번 언급을 해보았고요. 이제 슬슬 대전팬 데이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씨와의 연장전 녹음본은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데이씨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문선민입니다.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불렀네 이제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이제 축구 특별시의 심장 옆에 아레나에 모여 네, 대전팬 데이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씨. 저번에 처음으로 본방에 참여해 주셨고 그 사이에 또 오랜만에 연장전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반가운 마음에 또 근황도 한번 좀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축구 보면서 지금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어떤 거를 집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축구 소설책을 하나 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좀 원래는 뭐 단행본으로 하려다가 이번에는 좀 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도록 웹소설로 지금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반응이 좋으면 그때 단행본으로 출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네. 네, 축구 소설책입니다. 네, 아무튼 뭐 재밌게. 근데 어떻게 보면 데이씨가 작가시네요. 남작가라고 제가 뭐 불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설도 파트가 나눠져 있다고 저희 녹음 전에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후에
사실 그 얘기 나눌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자세하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왜냐면 지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데이식께서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요르단전의 이 충격적인 패배, 이 충격적인 패배를 필두로 해서 지금 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다른 이미 커뮤니티라던가 또는 또 다른 컨텐츠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뭐 팟캐스트 이쪽에서도 요르단전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었는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큰 범주로 데이씨가 조금 이제 작심 발언도 이제 하실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무튼 뭐 하실 얘기가 또렷하게 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연장전 녹음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씨의 하고 싶었던 말들, 그 말씀을 이제 자유롭게 여기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르단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요르단전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한 번에 경기를 펼쳤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대비책을 내세워야 하는데 계속 한결같이 너무 경기력이 한편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제가 선발 명단을 보면서 제가 좀 엄청 경악을 했거든요. 네. 김민재는 지금 경고 누적으로 빠진 상황에서 저는 클리스만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웠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네. 클리스만이 그 호주전 경기 끝나고 나서 자기 한번 박진섭을 수비형 미들필더로 둬서 그 변형 3백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발을 보니까 박용호를 기어코 쓴 거예요. 네네. 박용호는 제가 울산 팬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박용호는 원폴란치로 쓰면 안 되고 투볼란치 쓸 때가 진가를 발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기어코 박용호를 원볼란치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걱정한 거였죠. 아무리 울산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선수라도 지금 박용호가 완전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거기다 지금 수비 김민재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박용호를 믿고 계속 고집을 해야 하냐, 제가 걱정이 들긴 했는데 경기를 보니까 계속 박용호 쪽에만 계속 털리는 거예요. 네네. 요르단은 너무 이게 거기다 김민재도 없는 상황에서 박용호 쪽으로 계속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계속 박용호 쪽으로 오고, 저는 웬만하면 선수들을 안 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박용호를 보면서 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인식, 비방 그런 건 안 하지만, 근데 저는 그보다 화가 나는 게 왜 박용호를 왜 계속 써야 하는지, 전 클리스만한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네. 더 화가 났던 게, 전반에는 그렇다 치고 어차피 정말 우리나라는 이번 아시안컵 특징이 전반에는 못했으니까 후반에는 그래도 교체 그것만 잘하면 뭐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교체를 보면서 좀 경악을 했거든요. 박용호는 뺐어야 했는데 미리 안 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골을 내주고 나서 그때서야 교체를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조규성으로. 원래 같았으면 제가 클리스만이었으면 제가 박용호 대신해서 박지섭을 가차없이 투입했을 거예요. 네네. 조규성을 좀 아껴 쓰다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날 좀 황인범이 좀 못했잖아요. 네. 황인범이 못했으니까 차라리 홍현석이나 아니면 이순민을 투입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투입을 안 한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 골 넣기 전에 좀 골든타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좀 평소 클리스만이었으면 웬만하면 교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교체를 안 한 거예요. 저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교체 때만 그렇게 돋본 클리스만인데 왜 교체를 안 하지? 하다 못해서 2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도 수비를 빼서라도 한 골 더 먹힐 각오로 공격을 투입했어야 했는데, 오영구나 문선민 같은 선수를 투입했어야 했는데도 투입을 안 한 거예요. 네. 저 이거 보면서 2대0 되고 나서 시간 지나면서 제가 느꼈죠. 결승 못 가겠다. 네. 이런 교체로는 절대 못 가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지금 김민재 선수가 빠져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이제 이 김민재 선수 한 명 빠졌다고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결승에 올라간들 그 우승이란 건 꿈도 못 꿀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용우 선수에 대한 저 아마 그 K리그를 아직은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가, 크리스만 감독이 좀 박용우 선수에 대한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 써가지고 이 사단이 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뭐 이제 데이 씨도 얘기하셨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 경기 보면서 교체 멤버에 대한 또는 이제 선수 기용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호주전이라든가 사우디전 때는 교체 멤버가 나름은 적중을 잘 했거든요. 잘 했다고 봤는데 이번은 교체한 것마다 다 대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도 그런 공감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선은 선수 기용부터가 문제였다, 이렇게 데이씨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뭐 자유롭게 또 계속 말씀 한번 이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기용도 문제긴 하지만 너무 저는 이거 보면서 요르단전을 보면서 전반에 제가 직감을 한 거예요. 설령 우리가 결승 간다고 해도 이란이나 카타르 만나도 더 털릴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전술이 없다 보니까 네. 선수들한테 그냥 뭐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해도 뭐라도 컨셉을 줘야 하는데 컨셉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동안은 뭐 클린스만이 뭐 잘 나갔을 때는 그래도 뭐 선수들이 뭐 자유롭게 팀하게 해줘가지고 그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뚜렷한 전술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시안컵 가서도 이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요르단전 때는 그래도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약점 보완할 수 있었던, 한 번 만났으니까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거기다 김민재 없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클린스만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대책이 있겠지는데 대책도 없고 멍하니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술의 변화를 할 것도 없는 게 전술 자체가 없었으니까. 전술 변화 자체, 그러니까 솔직히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용병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어떻게 좀 상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그거조차도 뭐 애초에 선수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 요르단전을 보면서 사우디전과 호주전의 이 승리가 정말 요행이고 운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왠지 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믿고 보자. 그래도 사우디, 호주는 이기기 쉽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고 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요르단전에서 그동안의 의문부호했던 것이 다 터져 나오면서 결국은 저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운이었구나, 요행이었구나, 요것이 이제 정확하게 느껴졌던 그랬던 상황인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이제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16강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말레이시아 전 보면서 너무 경악을 했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선수로 따지면 우승하고도 남는 멤버인데 왜 말레이시아한테 쩔쩔매냐.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경악을 한 거예요. 차라리 사우디 만나서 그냥 떨어지고 클리프만 따르고 전몽주도 이제 끝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은 어떻게든 우승을 하려고 사우디하고 호주는 어떻게든 연장까지 끌고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호주전 이기고 나서 이제 우리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전 때는 한번 속아보자 생각하고 제가 경기를 봤어요. 근데 경기 보니까 사우디 호주전보다 더 최악이었어요. 네. 하다못해서 말레이시아전보다 더 최악이었어요. 그렇죠.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지지라도 않았지. 이건 뭐 유슈팅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슈팅 0이었다는 거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요르단 골키퍼가 없어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결국 골대로 슈팅이 향하지 않았으니까. 야, 이게 골대는 맞았죠. 예,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 그것도 골키퍼 선방이 아니기 때문에 요르단 골키퍼는 그러니까 조윤우 선수는 그렇게 선방을 많이 했는데 요르단 골키퍼는 선방할 필요가 없었다. 왜? 슈팅이 모두 골키퍼 쪽으로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부 전술이 없다. 죄송해요. 네. 세부 전술이 없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요르단의 밀집 수비를 뚫어야 하는지 그걸
그걸 지금 대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 세부 전술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번 아시안컵을 토탈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아니 선수들 기량으로만 믿고 그렇게 뭐 힘으로 그 체급차로 찍어 누르면 그게 되냐.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네. 이번 아시안컵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왜 김상식이 욕먹었는지 이정효가 왜 참사를 받았는지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네, 뭐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뭐 요르단 얘기는 까도 근데 이게 요르단전 이 한 경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시안컵 전체가 다 이 요르단전으로 다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거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아시안컵 하면서 간당간당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나왔던 문제점이 제대로 터져 나온 게 바로 요르단전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근데 요거 원초적으로 갔었을 때 클린스만 감독 선임 문제부터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누구든 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데이 씨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 선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깊은 곳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우선 데이 씨가 생각하시는 그 문제점을 좀 이제 깊숙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선임하기 전 이제 벤투 감독 이제 월드컵 끝나고 나서 물러나고 나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네. 먼저 그 이용수가 먼저 원래 전력 강화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이용수가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뭐 벤투 제대로 지원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어떻게든 국내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용수도 자기도 아니까 자진해서 물러난 거예요. 네. 그 후임으로 미하일 밀러를 선임한 거예요. 네.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 네. 그 미하일 밀러는 그래도 저 첫 번째 기자회견 때는 5가지 원칙으로 들어서 감독을 선임하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대를 했죠. 그래서 미하일 밀러는 뭐 새로운 감독을 어떻게든 보려고 했었던 거죠. 그 중에서 한 명이 노베르토 모레노였어요. 노베르토 모레노는 거의 벤투 축구랑 거의 비슷했어요. 거기 또 자기 사단도 있고. 그런데 노베르토 모레노는 일단 접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클린스만이 감독 선임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하일 밀러는 그 선임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직접 선임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했을 때는 많이 우려가 있었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자기가 첫 번째 기자회견 때 자기는 분명히 국내 거주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계속 어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클린스만 외유 이슈가 있잖아요. 네. 계속 외유한다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이었으면 축구협회였으면 무조건 이거는 100% 통제를 했을 거예요. 네. 예전에 이용수 그때 누구였더라? 예전에 툴틸레크 감독 선임하기 전 네덜란드 감독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기는 네? 판마라바이크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한국 거주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때 틀어졌잖아요. 이용수도 맞습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네. 그런데도 클린스만은 이걸 계속 대놓고 외유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축구협회가 그걸 너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네. 원래 같으면 이거 통제하는 게 맞잖아요. 통제를 네. 하고 좀 뭐라 해야 하잖아. 좀 제발 좀 국내에 거주해라. 거주하면서 좋은 선수 좀 알아봐라. 하다 못하다 아니면 좀 전설 코치나 그 한국인 코치를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더 죄송해요. 좀 더 선수들을 좀 더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국내 선수들을. 네네. 그런데도 클린스만은 계속 이걸 대놓고 무시하고 외유를 하는 거예요. 그 외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성적이 좋으면 몰라도 성적이 계속 나빠졌잖아요, 처음에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사우디 간신히 이기고 6연승을 거뒀잖아요. 6연승 거둘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좋았어요. 네. 그래도 외유해도 우승하면 그래도 용서해주겠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저도 우승만 하면 외유해도 뭐라 안 하겠다. 음. 그런데 아시안컵을 보니까 그동안 클리스만이 분명 자기가 그 얘기를 했죠. 아시안컵에 자기는 100%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야, 갑자기 열을 받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 걸 돌아보니까 그 아시안컵을 100%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이런 경기력이야?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예. 어이가 없죠. 예. 저도 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시안컵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 준비는 무슨 개뿔. 그리고 좀 황당한 게 아니 요르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이제 저 팟빵 게시판에 그리운 펠리페님이 남겨주신 댓글과 마찬가지로 요르단이야말로 분석을 가장 많이 했어야 되는 팀이고 왜냐면 조별 예선부터 붙는 팀이었기 때문에 가장 분석할 시간도 많았고 이게 바로 요르단인데 분석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이번 경기에 딱 드러났잖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했다. 제가 하고 근데 싶은 얘기예요. 예, 근데 아니 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다른 팀은 몰라도 요르단만큼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팀인데 거기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 이게 진짜 요르단이야말로 오히려 반대로 우리한테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가 느끼고 반대로 우리는 준비를 정말 안 했구나. 이게 정말 느껴지는 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씨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공감이 됩니다. 그게. 예.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해 줄까요? 만약에 요르단 지고 타지키스탄 만났어도 네. 우리 졌을 거예요. 네. 솔직하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클리스만 감독 선임의 전 근본적인 문제는 축구협회라고 생각해요. 전문교회장. 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김판곤하고 벤투 그 선임했을 때 그래도 전문교는 과거의 전문교는 이렇게까지는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말하자면.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네. 이렇게 됐지? 저도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의문이 들기도 네, 하고. 저도 이게 좀 화가 난 거예요. 전문교는 사실 말하자면 업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최악은 맞지만, 과거 프로축구 연맹 했을 때도 뭐 승부조작 그게 터졌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수습한 사람이 전문교였고, 승강제 도입한 사람도 전문교였어요. 네. 그리고 또, 슈틸리케는 본인 실책은 그거는 이용수가, 선임한 거고, 그때 한차 우리가 힌디크 감독 선임 그 문제 터졌을 때 축구협회 개혁을 했잖아요. 인사 개편. 그때 김판곤하고 홍명보 벤투 부른 사람이 그때 전문교였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전문교가 잘했어요. 진짜로.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축구 팬들은 그래도 전문교를 믿을만 하다. 한번 그래도 전문교만한 사람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 그때 홍명보가 울산으로 감독하고 나서 그때 이용수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이용수하고 한보관이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점해가지고 김판곤의 권한이 축소된 거예요. 네. 원래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부회장직도 박탈이 되고 그래서 김판곤이 월드컵 본선 진출하고 나서 바로 말레이시아로 떠났잖아요. 네. 그때 벤투 감독 엄청 힘들어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론도 그렇게 벤투 감독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예. 그때 축구 팬들도 그때 벤투 감독 축구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는 했지만 그때 다행인 거는 그래도 FC 코리안 같은 사람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축구 팬들은 그래도 벤투를 믿어주자. 그래서 믿어준 덕에 우리가 그래도 16강 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 사람이 전문교였어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걸 걷어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불이 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런 업적 같은 거를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걷어찼을까? 저도 좀 의문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행보라서 저분이 왜 그동안 잘했던 거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잘한 부분도 있긴 했었으니까 분명히.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친전문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전문교 빤다 그게 예,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전문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지지해줬어요. 예,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정몽규 그 회장님이 그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 너무 좀 FC 코리아 이 팬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억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가 정몽규를 그 지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도 좀 실드를 치고, 실드 치게 되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걸로 공격을 하니까.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축협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와가지고, 정말 데이 씨랑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아주 기본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이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예, 아무튼 뭐 계속 말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2020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정몽규 네. 회장이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김판곤은 정권을 주고 그래도 벤투 감독하고 김학범 감독을 그래도 믿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성과는 그래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예. 그 또 정몽규 뭐 현대가는 많이 요구를 하지만 정몽규 이전에도 그래도 뭐 조중영 회장 그리고 또 전몽준 회장 그래도 그 현대가가 제일 잘한 게 유소년 투자예요. 그래서 저도 현대가에 대해서는 아쉬운 거는 많은데 그래도 유소년 그거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하니까 제가 딱히 뭐 현대가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비판할 거는 비판하되 지지는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전몽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몽규는 2021년 그 이용수하고 한보관을 다시 그걸 인사로 불러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2023년 그때 3월달에 승부조작 그 사면 사태 그거 네, 그게 최악이지. 예. 저 그때 이후로 제가 전몽규 지지를 네, 거뒀어요. 네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는 더구나 대전 하나시티즌 팬이잖아요. 예. 대전 하나시티즌 팬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인데.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말하자면 제 책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때 8월달에 출판을 했는데 전몽규 사퇴하라는 얘기를 적었어요. 네.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저는 설날 아시안컵을 우승을 한다고 해도 전몽규는 다선하면 안 된다 입장이었어요. 뭐 임기 끝까지 채우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겠는데 그런데 유루단전을 보면서 전몽규도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선은 좀 반론도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이게 다시 지금 대부분은 지금 데이 씨의 주장이랑 거의 일치하고 대부분 데이 씨의 의견을 지지할 겁니다. 다만 조금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현대가가 지금 이제 축구협회는 다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폰을 받기도 하고 특히 현대가가 나름은 이제 좀 뒤에서 이제 그 돈을 좀 이제 보태줘서 어떻게 보면 현대가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줘서 이제 하는 건데 현대가가 빠지면 축구협회가 돈이 없어지면서 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암흑기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사실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가 나오길래 사실 전몽규 그 현대산업개발은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네네. 부산 아이파이크 팬들은 잘 알 거예요. 전몽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거의 뭐랄까 뭐 그냥 뭐 짠돌이? 예전에 부산이 대우 루아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대우 루아이즈는 거의 그 대우 회장이 김우중 회장이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완전 축구강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전용구장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때 김우중 회장이. 그리고 또 인기가 높았잖아요.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츠는 맘먹을 만큼. 그런데 부산 아이콘소가 되면서 월드컵까지는 괜찮았죠. 월드컵 때까지는 그래도 인기가 있었으니까. 한일 월드컵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부산 아시아드 그 주경기장 옮기면서 그때부터 부산 인기가 완전 폭락했잖아요. 네. 하다 못해서 그래도 좋은 선수 영입을 했어야 하는데 근데 좋은 선수를 영입 못하는 거예요. 계속 네네.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몽규 회장이 없어도 현대가가 투자를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현대가에도 현대 그쪽에서 좋은 후임 회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회장감. 네네. 제가 지금 이미 생각하고 있는 회장감은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정의선 아닙니다.
누구지는 밝히기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얘기하기 밝히지는 그렇죠. 않는데 네네. 하나의 힌트를 주면 현대가는 아니지만 네. 오랫동안 축구협회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음, 지금은 축구계에 떠났지만 음. 그 사람이 오면 잘할 것 같아요. 혹시 K로 시작하는 이니셜이? 네, 맞아요. 아, 내가 왠지 그려지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인가? 이건 아직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대시가 네, 이게 나중에 밝히시겠죠? 예. 예, 네, 예. 그 사람이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근데 나중에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거예요. 제가 뭐 누군지 제가 저는 제 단톡방에서도 그 얘기해요. 만약에 전문기 없으면 누가 하냐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저는 일부러 숨기고 있어요. 뭐 네. 사람들 뭐 정의선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하다못해 저희 구다주님 함영주 회장님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군요. 네, 우선은 이게 지금 왜냐면은 이게 지금 겉만 본 사람들은 뭐 선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좀 최하수인 것 같고, 이게 네. 지금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 데이시가 말씀하신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가 문제고, 그 다음에 정몽규 회장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예전에 좀 그래도 기본을 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가면서 지금 여기 축구협회의 국가대표라든가 이쪽을 좀 방향 이상하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아무래도 책임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는 것도 좀 이거는 이제 좀 걱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마 그 걱정은 현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축구에 대한 투자를 버리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것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데이 씨의 그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이 얘기도 좀 하실 것 같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나야 된다. 그럼 이제 물러나는데 그때 이런 게 있죠. 그냥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 대안까지 말하는 게 완벽한 또 주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안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좀 아무래도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축구협회에서 경질시키지 않는 한은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클린스만이 경질을 해야 된다면 뭐 요거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새 감독 선임 조건에 대한 얘기도 잠깐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시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게 네, 대해서 맞아요.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새 감독을 모시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실 뭐 아시안컵이 뭐 여름에 열렸으면 그나마 괜찮은 환경이긴 해요. 음, 근데 이번에 월드컵처럼 겨울에 열렸잖아요. 네, 겨울에 열렸으니까 그때도 사실 우리가 좋은 감독을 모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네, 그나마 좋은 감독감이었다면 비엘사 아니면 노베르토 모레노였어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정몽규가 직접 클린스만을 선임한 거예요. 네, 저는 새 감독을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스템을 김판고 때처럼 해야 돼요. 그 시스템대로 가야 돼요. 네, 흔히 미하일 밀러 그 책임론이 있기는 해요. 네, 물론 미하일 밀러가 클린스만 그 만행에 방지했던 거는 책임은 있어요. 근데 미하일 밀러가 혼자서 책임을 지기에는 미하일 밀러 탓하기가 어려워요. 미하일 밀러는 사실 권한이 없어요. 네, 저희가 보고 싶은 게 미하일 밀러를 한번 정권을 맡기면서 믿고 한번 감독 선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감독을 모실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국적을 진짜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제가 홍준표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양반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내 감독. 전 국내 감독 좋은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네. 박항선 감독 있지. 뭐 신태용 감독 있지.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 재계약 그거 얘기가 나오긴 한데 신태용 감독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네, 그래가지고 국내 감독으로만 고집은 좋은 감독은 있어요. 근데 외국 감독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적을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능력만 되면 네. 감독해도 좋다. 저는 그거예요.
뭐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아시안컵에서 반성할 거는 반성을 하고 월드컵 때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축구가 뭔지 그 확실한 철학을 밝혀줘야 돼요. 그걸 밝히면서 감독을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해야지 뭐 국내 외국 그거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축구를 네, 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그런 축구를 할 사람은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돈은 진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클리스만 감독 그거 위약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위약금 부담되면 솔직히 말하자면 누가 감독하겠어요? 미쳤다고? 아 죄송해요. 네. 네 감독을 위약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부담을. 그렇다고 해서 미쳤다고 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뭐 거액의 뭐 유럽의 명장을 모시라는 건 아니고 제한적인 내에서 좋은 감독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돈 때문에 뭐 좋은 감독을 못 모셨다는 건 핑계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이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3월 달하고 6월 달에 우리가 경기가 있잖아요. 네. 사실 3월 달에 태국전이 있어요. 월드컵 2차 예선. 네. 그때 당장 선임만 한다면 그때는 좀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근데 6월 달에 선임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감독이 이제 나오는 감독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시즌도 끝나고 유럽에. 그럴 경우에는 6월 늦게 선임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감독을 선임하려면 3월 달에 좀 임시 감독을 한번 선임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게 그건데 문제는 지금 축협이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아니어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클린스만부터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게 우선 대안을 지금 이제 데이 씨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든 전제가 클린스만 이 감독이 이제 사퇴는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축협이 경질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과연 경질을 할까 이거부터가 우선은 저는 이게 위약금 얘기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위약금. 네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세게 지금 연봉도 엄청 센 편이거든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그게 근데 축구협회 위약금도 문제예요. 사실 예, 말하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축구협회가 축협이 잘못했지. 예, 처음부터 네.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왜냐면은 거의 계약금 그러니까 우선은 계약을 하면서 연봉도 높고 완전 클린스만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재택근무도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재택근무도 지금 그걸 뭐라고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저렇게 지고 있는데도 웃고 있고 축협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저럴까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장 이상적인 그 이제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상과 현실이 지금 이제 따로 도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클린스만의 경질은 지금 현재 확률이 낮아 보여가지고 한탄스럽다는 그 얘기가 있고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대시가 말씀하셨던 지금 그 과정이 가장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 감독을 선임한다면 이런 조건에 맞춰서 새로 선임한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뭐 하면서도 이게 분명히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 다른 분들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이거 좀 근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네 지금 근데 국민 여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전문규라도. 네 전문규도 그 사실 승부조작 기습 사면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론이 엄청 반발했잖아요. 여론이. 네 그때 지상파 뜨고 그리고 또 거기다 또 뭐 그 여론이 보통 장난이 그 붉은 악마도 진짜 보이콧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그 전문규가 아무리 계속 버티려고 해도 클리스만 감싸려고 해도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워낙 최악이라서 위약금 낼 각오로 저는 경질할 것 같아요. 하다 못해서 상호 합의 그 계약 해지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될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장 그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여준 걸 보면 지금 그러니까 벤투가 8강에서 떨어졌는데 벤투는 그때 맞자마자 바로 준비 기간도 없었던 걸 생각하면 클린스만은 꽤 준비 기간이 있었거든요. 준비 기간 이렇게 줬는데 이거밖에 못했고 보여준 것마다 다 이런 엉망이었고. 근데
벤투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게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월드컵 준비 과정이었잖아요. 네. 약간 과도기 시점. 네.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같은 경우에는 8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좀 이해를 했을 거예요. 물론 카타르한테 진 거는 좀 그때는 용납을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카타르가 3대1로 네. 일본을 꺾고 우승을 했으니까 우승을 해버렸지. 예. 네 그때야 좀 이해를 한 거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또 그때는 축구 팬들이 좀 그때 대단했던 게 예전 같으면 엄청 욕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욕은 안 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월드컵 때는 잘해보자. 그 얘기였잖아요. 월드컵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클리스만은 벤투보다 기회를 많이 줬어요. 보통 준 게 아니에요. 축구협회가 보통 푸시해 준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리스만 때문에 축구협회 시스템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구협회가 책임질 수밖에 없죠. 네. 만약 계속 클리스만 유임을 한다고 하면 축구협회는 계속 클리스만 때문에 한국 축구 그냥 망가지는 거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클리스만이 계속하면 우리나라 월드컵 본선 진출 못한다고. 그 정도 진짜 완전 최악이에요. 이거 해외 언론에서도 그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 또 출처가 우리나라 어디였어요? 사람들 예, 출처가 어디였을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해외 언론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아, 언론이 아니라? 예, 예. 네, 죄송해요. 예, 예,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2016년에 도중에 잘렸지만, 클리스만이 그때 못해가지고,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 못했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클리스만으로 계속하면. 뭐, 그래서 정몽규도 클리스만을 품고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국민 여론도 너무 안 좋고 거기다 만약에 본선 클리스만 계속 가다가 이제 이보다 더 최악의 결말로 간다면 과연 본인 입지도 이제 더 안 좋아질 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무래도 이 답답함을 토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었고, 혹시 뭐 좀 이제 슬슬 이제 이번 연장전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더 자유롭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또 자유롭게 더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책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작년 8월 달에 한국 축구 바꿔야 산다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 축구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제가 그래도 출판사가 너무 작고 거기다 또 제가 좀 책을 처음 출판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많이 제대로 홍보가 되질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엔 제가 한국 축구 바꿔야 산다를 제가 이번에 아시안컵 탈락하고 나서 책을 먼저 봤거든요. 네네. 제 책을. 네. 이걸 보면서 이젠 진짜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물론 말로만 제 할 게 책,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진짜. 예, 네. 행동을 옮겨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가 바꾸기 위해서는 저도 이게 바꾸기 위해서는 축구협회 개혁이 필요하다. 무조건.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그렇게까지는 그냥 평범한 축구 팬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정몽규하고 클리스만이 진짜 물러나야 돼요. 그래서 축구협회 그 접해 인사들도 물러나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여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또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요 책에 관련된 나중에 한번 요 책이 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아마 블로그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시가.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저는 뭐 책을 쓰느나 저는 뭐 작품 활동하느나 그런 게. 근데 앞으로는 조만간 블로그도 많이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아마 많은 얘기들을 한번 하고 이제 데이씨랑 K리그 전체 이제 패널들의 의견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우선은 데이씨는 강력하게 지금 요것을 이제 주장하고 계시는 그 패널이시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여기에 이제 좀 뜻이 같다면은 데이씨랑 얘기를 하면서 좀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소원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요? 당연히 괜찮죠. 이번에 저 책을 이번에 출판했던 사람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많은 그 뭐 언론이나 뭐 유튜브 같은 곳에서 네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네, 알겠습니다. 소원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하셔서 데이 씨랑 바로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저희 방송에 저희 메일 있거든요. 이 메일 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혹시 데이 씨한테 공감하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바로 데이 씨한테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데이 씨. 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감사하죠. 네네. 제가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서는 좀 얘기를 해도 제가 많이는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말하자면. 네네. 그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한 시간 넘어도 좋으니까 2시간 돼도 좋으니까 그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송구축구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도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기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나중에 이 청취자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데이 씨와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데이 씨가 좀 이제 대전 쪽에 이제 거주 중이시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본방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렇게 연장전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좀 이것도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나중에 네. 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데이 씨의 한국 축구가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의견들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 씨, 오늘 이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네,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 또 한번 또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날 제가 올 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맞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줄게요. 네. 26일 전날이 제 생일이에요. 생일빵을 좀 해드려야 돼요. 예, 선물 때는 바라진 않아요. 예, 저희가 다 글러브를 끼고 오겠습니다. 그까지는. 농담입니다, 농담.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네. 이번 연장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고 조금씩 잊혀지는 너의 서글픈 기억들은 마음의 강물 속으로 묻어가겠지. 오랜 잠에서 깨어난 아이처럼 한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지만 이제 지루한 시간이 가고 나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그저 니기만큼의 그림자를 내 곁에서 지워갔을 뿐. 오늘 이렇게 저물은 계절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조금씩 잊혀지는 너의 서글픈 기억들은 마음의 강물 속으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요르단전 끝나고 지금 그 다음 주에 하긴 너무 늦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패널들이 아무래도 K리그가 이제 저희 방송의 이제 아이덴티티다 보니까 뭐 우리가 축협 얘기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좀 그 뭐지 K리그 얘기를 너무 못했다라고 해서 만약 결승 올라가면 모를까 결승에 올라가지 않으면 K리그 얘기를 합시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도 결승 가면 음, 19일 날 오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 좀 요르다전은 너무 화가 맞아요. 나가지고 예, 그럴 만도 하죠 진짜.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아무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 걸 수없이 떠는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부딪혀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다시 way back home. 조용히 잠든 방을 열어 기억을 꺼내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맘속에 널 가둔 채 살아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 오직 너로 완결된 이야기를 모든 걸 잃어도 난 너와 나면 돼. 빛이 다 꺼진 여기 나를 안아줘. 눈을 감으면 소리 없이 밀려와 이 마음 그 위로 넌 또 한겹 쌓여가 내겐 그 누구도 아닌 네가 필요해 돌아와 내 곁에 그날까지 I'm not done.